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기 설계자, 지은이는 조 네버로, 토니 시아라 포인터 공저입니다. 책값은 19,800원, 366쪽, 출판사는 흐름출판, 초판 일쇄는 2022년 8월 31일입니다. 조 네버로, 세계 최고의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행동분석가, 경영 컨설턴트,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25년간 대정보 대테러 분야 특수요원으로 활약했다. 방첩수사를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FBI 행동분석 프로그램의 창설 멤버이다. 2003년 FBI에서 은퇴한 이후 미 국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기업과 조직에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인트리오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그가 한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강의라는 평을 받았다. 몸짓의 의미와 행동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저서 FBI 행동의 심리학은 세계 29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에서도 2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토니 시아라 포인터, 30년 경력의 독립 편집자, 작가, 그리고 출판 컨설턴트.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남과 구별되는 5가지 특성이 있다. 1. 자기 통제력. 2. 관찰력. 3. 소통력. 4. 행동력. 5. 심리적 안정. 우리는 자기 통제력 없이는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타고난 운동 능력으로만 그런 칭호를 얻은 게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력으로 얻어낸 결과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다. 비범한 사람들이 지닌 최상위 수준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 해답은 자기 수련에 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식과 자기 발전과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 수련을 통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사명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저서 신화의 힘에서 천복, 즉 희열을 느끼게 하는 내가 따라야만 하는 길을 좇으라고 말했다. 애정이나 갈망, 열정을 품은 대상이 있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좇으라는 의미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캠벨의 말대로 그동안 내내 우리를 기다려온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기다려온 길에 들어서게 된다. 당신의 천복을 좇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캠벨은 조언한다. 그러면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던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무엇을 자기 수련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살며 언제든 자문할 수 있는 질문이다. 자기 멘토링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자기 멘토링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다. 배움을 위한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즐기자. 변연계는 인간의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다. 위협에 직면하면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의 뇌가 활성화되어 움직임이 줄고 포식자의 눈에 덜 띄게 된다. 동시에 상황을 파악해서 방어 모드나 보호 모드, 도망 모드, 투쟁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포도당이 온몸에 치솟는다. 우리가 다치거나 물렸을 때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변연계에 의존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포식자를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는 화, 불안, 공포, 심지어 분노는 인간이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DNA에 새겨진 이 유산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돌진해 오는 곰을 창으로 찌르거나 사자와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변형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나 심한 감정 변화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동안 이성적 사고와 심지어 기억력 마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현상을 감정 납치라고 부른다. 생존에 매우 유용한 감정들이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이다. 만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을 차려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며 감정이 논리와 이성, 상식을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것이 기본적인 반응으로 굳어질 수 있다. 충동적 행동은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이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세상에 알려주는 신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조지 패튼 장군이 남긴 명언처럼 전투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두려워해도 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려에 귀를 기울여도 된다. 하지만 사실을 수집하고 우려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모든 두려움은 접어두고 밀고 나가자.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통제력을 상실한다. 일단 작전 결정이 내려지고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적 평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범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통제 불가인데다 툭하면 성질내는 사람을 누가 무슨 이유로 따르고 존경하겠는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마크 트웨이는 조롱당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돼지와 맞붙어서 싸우지 마라. 돼지는 싸움을 즐기는데 당신은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강하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이 업무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감정적으로 지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감정적으로 지면 가장 크게 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갔을 때 일이다. 나를 태운 공무차량 운전기사가 마라톤 대회에서 막 우승한 동아프리카 출신 선수에 관한 뉴스를 들어도 괜찮은지 물었다. 선수의 이름이 나오자 기사가 말했다. 저와 같은 부족 출신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기사는 백미러로 보면서 말했다. 저도 한창 때는 달리기를 꽤 잘했어요. 나는 뛰어난 마라톤 선수 중에 에티오피아와 케냐 출신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늘 궁금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잘할 때는 말이죠. 그냥 어디에서든 항상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우리에게는 정해진 한계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도 자신에게 어떤 한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에서든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울타리나 정지 신호나 결승선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물론 신발도 없었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쓴 건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옆에 있는 아이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산을 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13km 떨어진 옆마을까지 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추운 날씨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멈춰서 쉬라고 말하지 않았고 계속 달릴 수 없다거나 너무 많이 달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대한 마라톤 선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을지는 모르겠다. 틀림없이 유전적 요인과 높은 고도가 크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한 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결승선이 따로 없었고 시간 제약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리 자신을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올가매게 놔두지 말자. 자기 수련이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한계를 정하지 말자. 무엇을 해낼지에 관해 자기가 정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말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남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결승선은 없다고 생각하자. 실험하고 싸우고 스스로 찾아내자. 바다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바자우족은 산소통 없이 잠수해 물고기, 성게, 해삼, 문어, 조개를 잡으며 낮 시간의 60% 가까이 물속에서 보낸다. 그들의 비장은 잠수 문화가 없는 말레이시아의 이웃 부족보다 50%더 크다. 그들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바자우족은 약 61m 이상 깊이 잠수할 수 있고 한 번에 13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다. 바자우족과 대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45초 이상 숨을 참기 어렵고 심지어 새끼고래도 3에서 5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과학자들은 바자우족이 수세기에 걸쳐 바다 생활에 필요한 조건에 맞추면서 바다를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생리 기능도 실제로 변했다고 본다. 이 바다 유목민이 스스로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와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슈퍼 잠수부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 놀라운 능력은 이제 DNA의 일부가 되어 그들 몸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까? 비범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 난관을 디딤돌 삼아 자신을 들여다볼 통찰력을 얻고 필요하다면 자신을 교정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나아진다. 아무도 우리 문제를 대신 고쳐주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야 한다. 조지프 캠벨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말하듯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악마를 길들일 때 비로소 세상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왕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면 분명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괜찮다는 뜻이라고 착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무관심하다. 윌리엄 맥레이븐 미국 해군 제독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제독은 아무리 잠이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다쳤더라도 매일 아침 미 해군 기준에 맞게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네이비세일 대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해야 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작은 일을 착실하게 해내는 습관은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하고 믿을 만한 지표이며 성실성을 파악하는 핵심 사항이다. 매일 하는 작은 일에 전념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성향을 만든다. 그리고 제대로 키운다면 성향은 운명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결코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기 통제 습관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뜻깊고 보람된 방법의 하나다. 나이가 많다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얻으면 마음부터 몸까지 그리고 가장 고결한 목적까지 삶의 많은 측면을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자기 통제력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상황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 천지다. 유튜브에는 정신 팔린 상태로 가다가 유리문이나 주차요금 징수기, 심지어 곰과 충돌하는 등 놀라운 사고를 겪는 사람들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수천 개 있다. 많은 교통사고가 운전자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확인하려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찰은 스마트폰을 운전 부주의의 증거로 채택한다. 다들 그렇게 정신을 놓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서일까?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서일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닌 관찰은 정보 과부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다. 관찰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생활 속 잡음을 차단해서 가장 유용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도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들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물이 있는지,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약초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어디에 가면 식용 산딸기와 견과류, 곡물, 꿀, 사냥감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다.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았다. 특정 동물의 은신처나 생긴 지 얼마 안 된 동물 배설물, 비정상적인 움직임, 동물 발자국, 인근에서 동물이 내는 경고의 울음소리를 항상 경계했다. 그들은 밤에 별을 보거나 살에 스치는 식물을 보면서 길을 찾았다. 사약 냄새나 동물의 영역 표시 냄새, 오줌 냄새도 매우 잘 맡았다. 그들의 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를 얻는 도구였고, 험난한 지역을 횡단할 때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경고해줬다. 오늘날에도 관찰은 여전히 진보와 혁신을 이끌고 창의력과 통찰력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시험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이 천부적 재능을 되찾을 수 있다.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관찰력에 있다. 비범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사하고 깊이 파고들고 시험하고 입증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정밀하게 배운다. 비범함을 위해서는 질문이 많을수록 좋다.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호기심, 끊임없는 확인은 성공한 기업가의 핵심 특징이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관찰을 잘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배운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요구, 욕구, 욕망, 기호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을 스스로 원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기침해도 물을 권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이거 메모해야 해 라고 말해도 종이와 펜을 건네지 않는다. 유모차를 밀면서 또는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지 않는다. 딱 봐도 복잡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업 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와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배려하는 사람, 즉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얻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배려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황 인식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관찰하는지 묻는다. 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관찰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바로 사람의 요구와 욕구, 욕망, 두려움 또는 의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선한 호기심을 품고 더 많이 궁금해하고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이해해야만 배려할 것이고 배려해야만 도와줄 것이다. 죄인 구달의 말이다.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잘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비범한 사람들의 소통 패턴을 연구했다. 그들의 소통 기술은 얼마나 완벽하게 소통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에 있다. 비범한 사람들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기 신념을 담아 소통을 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른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위안을 주고 걱정을 덜어주고 관계를 강화하고 영감을 주는 방법을 찾는다. 페이스타임, 즉 얼굴을 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교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처럼 방첩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대편 정보 요원, 즉 스파이와 마주칠 기회를 일부러 만든다. 그래야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 그들의 식사 습관이나 관심 스포츠를 지켜봄으로써 술집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부딪히거나 즉석에서 테니스 파트너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도 비범한 사람들은 관계 형성을 지원하면서 되도록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최전선에서 직접 수집할 기회를 만든다. 내가 다니는 YMCA의 수영장은 어린이 놀이공간을 지나야 갈 수 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많은 아이가 근처에 있는 부모나 돌보미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어른들 대부분은 안드레아가 방금 옆으로 제주넘기를 완벽하게 했고 노아가 처음으로 턱걸이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더 최악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반응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어른들은 정말 자기에게 마음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뿐이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요란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내가 본 부모들과 아이 돌보미들은 인정,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알아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인정에 자주 실패한다면 나중에는 쉬이 사라지지 않는 감정적인 상처와 갈등을 남길 수 있다. 기업 경영자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기회가 될 때 회사를 떠나버릴 것이다. 인간은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은 충분한 배려가 아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은 최소한의 행동이다.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과 감정을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공감을 표현하여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인정은 상대가 무엇을 하고 경험했는지 또는 무슨 말을 할지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긍정하는 방식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장에서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높이 평가되기를 바라며 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대부분 돈이 아니라 인정과 긍정이다. FBI 요원으로서 나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도, 심지어 가족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집단, 기관, 정부도 그럴 수 있다. 정부가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줬거나 살인이나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무능 혹은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인정 실패. 이것이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작가 엘리 위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인간이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세계 여러 정부와 그 시민들이 600만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당신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인정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욕망은 인정받는 것이다. 인정은 현재, 바로 지금 시인하는 것이다.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인정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복된 듯한 기분이 들 때는 다름 아닌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다. 그렇기에 인정이 비범한 사람의 영역인 것이다.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자기만족은 근본적으로 배려심 부족에서 나온다. 이것은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들의 지식과 창의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아집으로 표현된다. 더 큰 대가도 뒤따른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그를 배려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 좋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곧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올바름은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왜 부패한 공무원이나 코치, 정치가나 기업 리더들을 혐오하고 처벌하는 것일까? 그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람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매일 하는 행동이 나의 본 모습이다. 비범한 사람들은 날마다 올바름을 보이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 사무실 문이 열려 있을 때, 재무제표가 괜찮아 보일 때만이 아니라 문 뒤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퇴근 후에도 그리고 대부분 원치 않을 때도 올바른 삶을 산다. 올바름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그것은 삶의 철학이 된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만 현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습관처럼 매일 올바름을 실천한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고 우리를 믿어주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다. 그것은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대해 확고하게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말했듯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요한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옆에서 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만해 라고 거침없이 외치는 사람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작은 문제에서 진실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도 그를 신뢰할 수 없다. 올바름이 위태로운 환경은 인류를 위태롭게 하는 환경이다. 자기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어떤 결정의 순간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영학 권위자 피터 드러커는 경영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옳은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절한 행동이란 무엇일까? 우리 삶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게 나다, 이게 나에게 중요하다, 이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외치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이 우리를 정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옳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다. 한 개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확증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회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가 서로 돌본다면 생존과 번영을 누리리라는 명백한 불문율이 그것이다. 이 사회계약이 없었다면 지난 30만여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거나 다른 사람과 친분을 쌓을 때 우리 몸에서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우리가 아기들을 보는 순간 대부분 유대감을 느끼는 이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배려한다, 사랑한다, 이렇다 또는 저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즉 입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빈말일 뿐이다. 나는 법 집행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법정에 출두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고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 좋은 이웃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의 행동에 관해 정반대의 증언을 했고, 그러고 나면 선의 기분 좋은 면이 다 허물어지곤 했다. 행동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것은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도 행동은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안 풀리는 날에 비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다음 날엔 더 나아지겠다 라고 다짐한다. 실패가 두려워서 전혀 행동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손해에 비하면 일단 행동하고 무엇이 되었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행동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히 사람들이 인지하든 안 하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 미국 해군 사성장군이자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매일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대답했다. 독서 덕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처리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한 적이 없었습니다. 책이 항상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줍니다. 이 뛰어난 장군은 자신이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해병대 전투 기술이 아니라 독서 습관 덕분이라고 말했다. 매티스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건 무공훈장 수훈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많은 책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처음부터 영웅이 되려는 목표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려심에 따라 영웅적인 행동을 실행했다. 동지나 친구, 해병대 동료, 바로 옆에 같은 제복을 입은 전우를 보살폈다. 비범한 배려는 비범한 행동의 어머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수십 년 동안 관찰하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인간은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을 때 답을 찾기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겁을 먹었을 때 필요한 것은 인정을 베풀고 그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인간은 결국 차분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런 사람에게 충성한다.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심리적 안정이란 생물학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생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일을 더 잘 수행하고 사고력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두려움과 심리적 안정은 평행 관계에 있다.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안정도 더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두려움은 어떻게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게 만든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사람에게 애착을 느낀다.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폴포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같은 파괴적인 정치인의 행동을 이끈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집단 박해와 대량 학살로 수많은 사람을 해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두려움을 널리 퍼뜨리는 데 대가였다. 불행히도 두려움은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이 정치인들은 두려움이라는 원시적이고 도발적인 힘을 이용해 대중을 꼭두각시처럼 선동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증오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증오를 배운다. 피부색을 두려워하도록 배울 수도 있다. 더 밝거나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도 한다. 열렬한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을 찾고 그들은 서로의 증오를 지지한다. 사악한 지배자나 지도자들이 특히 잘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서 자행된 흑인에 대한 린치 행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1939년 미국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호에 승선한 유대인 승객 900여 명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의 상당수가 결국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는 역사적인 말로 미 국민을 격려하며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1941년 일본 해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루스벨트는 두려움과 외국인 혐오증에 굴복하고 12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을 감금하거나 강제 이주시켰다. 이유는 그들이 일본인 조상을 뒀다는 것뿐이었다. 독일계 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익 성향의 극단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두려움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두려움, 난민에게 살해당한다는 두려움이 그런 현상을 낳았다. 내일은 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까? 두려움에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두려움이 들불처럼 번지면 반드시 꺼야 한다. 그런 까닭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비범한 사람, 훌륭한 리더들은 책임지고 두려움을 찾아내어 누그러뜨려야 한다. 우리는 종종 리더십이란 책임을 맡고 방향을 정하고 아이디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루는 것임을 잊는다. 눈을 가리는 불합리를 벗어던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 더 명확한 비전을 상기시키는 것, 더 용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것, 또는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치고 산만하게 만들고 분열하고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주 마비시킨다. 그래서 삶은 그 자체로 힘들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오직 심리적 안정이 우리의 번영을 돕는다. 비범한 사람들은 1.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2. 삶을 즐기고 번영하게 해주는 심리적 안정을 최대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한다.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최대화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두 특징은 내가 비범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보낸 지난 50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그리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어보자. 우리의 삶은 그저 더 나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숭고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설계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Be Exceptional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범해져라, 탁월해져라 하는 뜻이죠. 비범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저자는 자기 통제력, 관찰력, 소통력, 행동력, 심리적 안정 제공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를 외우기 쉽게 한 글자씩만 따면 통관소행심인데 더 외우기 쉽게 만들면 소심통행관입니다. 비범한 인물도 소심하게 통행하다가는 관 속에 빠진다 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은 저한테 일종의 취미 생활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주목소상 경시심으로 외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주목하시면 소상하게 얘기할 테니 경시하는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이 문장을 줄이면 주목, 소상, 경시심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하라. 시너지를 추구하라. 심신을 단련하라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자기 설계자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절제를 꼽겠습니다. 비록 절제라는 단어 대신 자기 통제력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충동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인간의 뇌는 빠른 판단을 위해 감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감정은 인류를 생존시켜준 1등 공신이지만 현대사회는 인류가 살아온 과거 환경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대로 살거나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현대 문명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성의 힘, 자기 통제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의 본 모습, 즉 감정 중심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기 통제력, 절제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정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만 역사적인 위인들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은 이걸 해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어느 작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외할아버님이 어느 날 자신을 부르시더니 마당에 개를 가리키며 너와 저 개가 다른 점이 뭘까 하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8살짜리 외손주가 모르겠다고 하니 외조부님이 너는 앞으로 평생 그 답을 찾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작가님은 어린 나이에도 이 이상한 질문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살았는데 30이 넘어서야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개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보살핍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개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개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낯선 타인까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인류를 만든 것은 공존과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작가님이 발견한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가르침을 외할아버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 작가님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쓰신 최병훈 작가님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했고 동시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우리 시조들의 건국이념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차원적이며 현대적인 개념이었는지 새삼 감탄했습니다. 고조선 당시는 짐승같이 잔인한 정복전쟁이 일상이던 시절입니다. 그런 그때 우리 조상들은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휴머니즘과 박애의 정신을 선포했던 것이죠. 폭력과 복수의 정신으로는 인류는 언젠간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발명되고 있으니까요. 지구라는 큰 배의 승객들이 서로 더 강한 폭탄을 던지며 싸운다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모두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협력만이 인류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인류 전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이성을 사용한 자기 통제력, 절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는 명상에서는 이성의 힘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간 진화시킨 것은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뇌와 정신적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은 도망가는 쥐 한 마리 잡기 어려울 정도고 사나운 개 한 마리도 혼자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간이 육체적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면 우리는 지금쯤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몸과 호랑이의 이빨을 갖고 있을 거라고 명상 선생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힘, 이성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힘으로 우리는 지구상 최강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성과 정신력을 깨우고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배우는 명상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성의 힘을 세워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감정이나 기분, 느낌에 끌려가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인간은 행복해지고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분과 느낌과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현상이며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의식과 관념이 외부의 어떤 사건과 부딪히며 빚어내는 메아리 같은 소리의 반향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진실이나 실체가 아니고 그저 내가 사실로 느끼는 허상과 신기루입니다. 이 책의 5가지 요점 중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고 사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대해지겠다는 결심을 하긴 했지만 위대라는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비범해지라는 말은 유사한 뜻이면서도 한결 덜 부담스러워서 좋습니다.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라면 이제 비범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범한 인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인류와 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할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